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웅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는 6.2%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이 헤드라인 CPI거든요. 작년에 9% 초반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려온 것이 좀 둔화됐죠.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물가가 피크아웃 친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근데 실제 피크아웃 치고는 있는데 9자보다는 6자가 훨씬 더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큰 부분이었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최근의 화두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을 아마 나누겠지만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는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그 전에 5%, 7%, 9%로 상승했던 것이 이제는 9, 7, 5, 4, 3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딱 해서 봤더니 전월 대비는 지난 12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높아졌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 그 낮은 폭도 좀 완만해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좀 더디게 내려온다. 그런 것의 영향으로 뭐 오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매우 좋았었잖아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즉 높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지금은 작동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다시 또 그 페드의 FOMC도 열릴 거고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음 주인가요? 그 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 한국은행 그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앞으로?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요. 시장 금리는. 그런데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덩달아서 내려올 것이다. 경기가 둔화돼서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보다 쉽사리 기준금리는 내릴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중앙은행들의 정책 입안자들하고 상당히 이견이 엇갈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전 포인트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은 부러질 거다. 시장 참가자들이 너무 과하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좋거든요. 위험 선호,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식을 막 사든지 위험 선호 형상에 많이 포지션을 옮겨놨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런데 중앙은행들을 믿는 부분에서는 무슨 소리야. 1월달 소비자 물가도 봐봐. 워낙 높잖아.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은 차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쉽사리 내려오지 않아. 더구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쯤 되면 오히려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어. 중앙은행 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물가 즉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 하잖아. 동결로 간다 하잖아. 이제는 5% 정도의 기준금리가 한 6개월에서 1년만 있어 보면 그것은 주식시장은 크게 무너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두 가지 기준, 듀얼 먼데이트라 그러는데 이중 책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즉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요.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해석이 분분한 만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뷰를 좀 내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자. 이게 최근에 연준의 피보팅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팅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농구 용어에서 쓰죠. 최이암의 농구 교실, 최이암 누군지 아시죠? 최이암 교수, 최이암 감독의 농구 교실 보면 맨 마지막 챕터가 피보팅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농구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피보팅이라는 것이죠. 축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향 전환을 하면서 득점 올리는 것이 피보팅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통화 정책도 맨 마지막에 피보팅이라는 것이 거론됩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피보팅에 들어갔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7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가장 맥스 높아져서 그 어느 순간에 전환 즉 인하됐을 텐데 그때 상황을 쭉 보니까 이 핵심 PC 물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항상 연준은 전환되더라.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올해 2월 달을 보면요. 현재 연방기금금리 상단이 4.75%예요. 근데 핵심 PCE 물가가 4.4%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네.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항상 연준이 피버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차하면 피버팅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일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네. 언제 피버팅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의 가정, 조건이 있다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전에 코로나 위기 아니면 서프라임 위기 아니면 IT 버블 다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시장을 달래고 실물 경기를 안전하게 이끄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뉴스를 보시면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도대체 경기 침체가 온 거냐 만 거냐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앙은행을 페드 와처라 그러잖아요. 중앙은행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준이 결국 경기 침체를 맞다들면 지금 갑자기 많이 올렸던 1년 동안 올렸던 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가정은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군요. 네, 온다는 가정에서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네. 이게 4.4가 네. 물론 이제 기준 금리보다는 낮지만 네. 그래도 4.4가 낮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도 네. 금리 침체가 오면 네. 그러니까 그래야 침체가 와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여기 80년대 보시면 이미 9%대의 물가 수준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로는 네. 저희가 항상 그 저물가 저금리 1% 2%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4%가 조금 생소해 보이긴 하는데 네. 과거를 좀 연상하게 하면 네. 아무튼 양으로 A 빼기 B가 양의 그렇죠. 숫자로 됐기 때문에 네, 조건에는 부합된 거다라는 된다.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PCE 물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지수가 워낙 소비가 중요하니까 소비를 주안점으로 둔 중심으로 둔 물가를 PCE 물가라고 그래요. 네. 그중에서도 농수산물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 물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아까 웅달님이 저한테 처음에 말씀 주셨던 헤드라인 CPI는 네. 현재 6.4%예요. 그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9자를 봤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 수준이 높아요. 6이고 4고 어쨌든 5%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내하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확률이 과연 절대적으로 높을 것이냐 네. 저는 거기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네. 뭐 0.25라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네. 보통 이제 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리는 단기 금리도 있고 장기 금리도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의 공식은 그 안에 단기 금리가 있어요. 단기 금리 플러스 알파가 장기 금리죠. 네. 그 장기 금리를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치를 전부 다 감안한 모호한 X라고 두는 건데요. 결국 장기 금리는 기준 금리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현재 금리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지만 10년 뒤에는 네. 아니면 5년 뒤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적어서 지금은 오르다가 나중에 5년 뒤에는 내릴 거야라는 것을 이미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금리의 앞단에는 단기 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있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의미 있을 만큼 내려가려면 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기준 금리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하단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의미 있게 많이 내려가려면 단기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돼요. 기준금리가 많이 또 맞습니다.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빈센트님께서 보실 때 네. 그 저희가 연초만 해도 막 상고하저냐, 네. 상저하거냐 논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단전짓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상고냐 상저냐 일단 1월 달에 스타팅이 좋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랬는데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1월달 좋은 건 뭐지? 그래서 2월이 딱 시작됐는데 네. 지금 녹록치 않아요. 조정장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간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졌는데 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각 국가의 인플레이션을요. 제가 브레이크다운 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봤냐면 에너지 부분 파란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각 국가의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렸느냐를 보여준 거고 쭉 보시면 어떠세요? 독일, 이탈리아 즉 유럽 국가들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의 경제 전망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이 회색 부분 이게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경기, 수요입니다. 즉 미국은요 에너지도 중요하고 이런 푸드 같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개선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게 대부분 컸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좋죠. 또한 경기 침체는 이미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도 괜찮다 그러죠. 그럼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지금의 해답이에요.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상고하고냐를 논하려면 네.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6개월 뒤에 어떨 거냐에 대해서 미리 가늠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네. 라고 한다면 실제 지금의 위험 선호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든지 그러겠네요. 아니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수준에서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5%를 넘을 건데요. 이건 예상입니다. 그럼 5% 정도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계속된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비용 압박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를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 단 생각보다 위험 선호가 빠르게 작용했고 근데 그 위험 선호를 가만 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것 같았었는데 실제 2월 FOMC까지는 그랬었는데 1월 달 CPI가 발표되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1월 달과 조금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하면서 중국이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생산을 북적북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물론 미중 무역 분쟁 아니면 탈세계와 탈중국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멈춰 있었던 게 다시 한번 북적북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1월 달에 완전히 하이라이트 돼서 위험 선호, 즉 주식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를 높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도 한번 보죠. 왜냐하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월 달 양회라는 게 있는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매년 그랬어요. 중국은 양회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항상 좋았다가 양회를 딱 지나고 나면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아니면 생각보다 다시 보자.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나하나 세분하게 들어가면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100이었다면 100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1월 달에 좋은 거 오케이.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3,300 보다가 2,100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1월 달에 이 좋았던 금리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 또한 중국 부분이 점차 희석되고 경감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요, 빈센트님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했을 때 네. 지금은 약간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네.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주식은 모아가는 거예요. 네.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에 1,2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살 것이냐 아니면 1, 2월은 건너뛰고 3월 달에 300만 원을 살 것이냐에 대한 비중 조절이 좀 더 필요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단 자산 배분 관점에서 자산의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자, 아까 웅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쨌든 4에서 6% 사이입니다. 높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오를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처럼 빠르게 내려갈지 아니면 내려갔다 다시 오를지 여전히 변수고 그의 중심에는
이전에 저금리는 끝났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중금리 시대로 들어간다, 중물가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니즈가 끊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금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금 투자가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시각을 넓혀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역할을 하는 자산들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저희 고객들한테는 금도 일부분, 상당 부분 포지션 있게 권해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주식에서는 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네. 그런 게 있으실까요? 주식은 성장 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호기심이 있고요. 네. 성장 산업이 최근에 트렌드화돼서 AI다, 챗 GPT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상황이죠. 네. 근데 제가 조금 매크로적으로 관점을 적용해 보면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인플레이션은 이퀄 비용입니다. 네. 비용을 이길 만큼 네. 위치가 좋다는 것은 독점과 과점의 형태가 있을 수 있거나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아니면 은행권 같이 규제 산업에 들어간 것은 또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용을 뛰어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고 계속해서 이런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포지션 자체가 과점에 들어갔던 기업 이 두 가지 기업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후자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들어가는 리소스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생산성 그러면 다 얻은 겁니까? 자동화, 로봇, 알고리즘, AI.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부 생산성을 제고시켜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하나하나 기업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산업 군집 네.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진짜 그렇게 요즘 보면은 로봇, AI, 알고리즘 이런 게 네. 점점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챗 GPT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네, 사실 작년 11월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부각되기 전에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게 좀 빠르잖아요. 네. 그때 정말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뭐 이렇게 호기심 반 이렇게 해서 막 축축했는데 네. 저는 리서치하는 입장에서 뭐가 가장 그러면 뭐 우리 업라이즈 이준혁 대표님 뭐 보고 계시지만 리서치할 때 리서치를 도와줄 친구들이 좀 필요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저의 뭐 일명 옛날처럼 증권사에 있으면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래갖고 RA라 그러고 지금은 저는 저의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뽑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대외 활동도 하거나 아니면 리서치를 할 때 여전히 뭐 밤새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다 데이터를 확인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과거 있었던 기본적인 리서치의 조사 같은 것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저의 손과 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는 도와주는 RA가 있어야지 했었던 것들을 일부 챗 GPT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리서치의 이벤트들의 팩트 체크라든지 아니면 단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는 챗 GPT가 개인적인 저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정말 미미한 저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분들은 분명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경험이 있고 스킬 러프한 시니어들은 오히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 아니면 밤새 일하는 게 옛날처럼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이런 자동화 챗 GPT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시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저는 밖에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네. 써보셨을 때 이게 그래도 상당히 네. 그 현실에 네. 내 실생활에 네. 쓸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체감이 되세요. 네. 오늘 갖고 온 리서치 자료도 거기에 도움을 그래요? 받은 거고요. 네. 야.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시킬 때 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딱 하나를 명심하고 시키거든요. 네. 의심이 들면 시키지 말고 시켰으면 의심하지 마라.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문명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시켰을 때 크로스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챗 GPT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실망도 할 수 있고 또한 놀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했던 것의 범주 안에서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충분히 활용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이 인공지능 챗 GPT 이거 보고 막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다 난리 난리 난 났죠? 거, 예, 네. 난리 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금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이제 또 관심사가 요즘에 그 비트코인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크립토 시장이 네. 네, 좋습니다. 연초 대비 한 30-40% 올랐다고 네. 비트코인 맞습니다. 봤을 때 비트코인이 또 디지털 골드 뭐 이런 네. 별명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에셋 중에서 2세대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된 이더리움이냐 아니면 네. BTC인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웹 3.0에 불과한 또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다 바라보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네. 근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결국 금의 성격의 일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이 에코시스템 상에서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 자체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우리가 이미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디지털 자산을 예전에 연합뉴스에서 2016년에 네. 그때 유시민 씨가 막 그때 토론했던 JTBC 그 전후로 해서 나가서 많이 이제 그때 좀 활발하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증권화를 볼 거냐 제도권을 볼 거냐의 논의가 있는 거지 자산으로는 대부분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영원한 숙제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격도 많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에 몰빵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건 선택의 영역이다. 네. 네,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은 모든 것의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은 상당 부분 좋게 봅니다. 단 영원히 말끔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더구나 과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가 전통시장이 주식시장의 잣대를 갖다 보면 많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열리는 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롱숏이라 그러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으로서 좀 네. 자리매김을 좀 더 굳건히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세계 판도가 네. 조금 바뀌면서 네. 막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도 막 발행한다고 그러고 아,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이게 투자의 뭔가 자산의 지형이 바뀌고 네. 판이 바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 크립토 씬에서는 저도 이제 보통 크립토 산이 다 됐죠. 이 중앙집권화와 분권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CBDC는 중앙집권화의 화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강성 크립토 씬에서는 이 CBDC를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상당 부분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이더리움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논의들입니다.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한 단계 뒤에서 보자고요. 결국 긍정적인 논의들이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먼저 내는 자, 호기심이 많은 자, 또한 여유가 있는 자가 그만큼 리스크를 갖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다변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저는 저 입장에서는 필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그 댓글에 네. 그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네. 달리는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게 이제 실체가 없고 네, 네. 가상 노름이고 맞아요. 그냥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트레이딩 하면서. 네. 근데 어떻게 보실 때는 방향성이나 좀 네. 실체적인 가치나 뭐 실제 그런 유용성 네. 그런 것들은 점점 생기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활용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을 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지난 연말부터 꽤 크게 하락했어요. 맞아요. 자산이 크게 하락하면 다 이유를 찾습니다. 그냥 떨어지는데 바닥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이유를 갖다 댈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결국 크게 보면 저는 매크로 관점에서 유동성이 힘이었다고 봐요. 네. 전통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에도 같이 들어갔었고 또한 빨려 나오는 과정에서 크립토뿐만 아니고 전통 시장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베타가 컸던 크립토 시장에서의 이 썰물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산 가격의 동조화라고 볼까요? 어느 한쪽만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1월 달에 주식시장 좋았다고. 그래서 크립토도 좋았습니다. 네. 만약에 1월 달에 주식시장은 좋았는데
이런 디지털 에셋 자체만 계속해서 나락으로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상관관계가 깨졌고 뭔가 다른 의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더구나 이 크립토 신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알겠지만 올해 1월 달이 이 크레딧 이슈가 엄청 불거지고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USDC를 뭐 다시 한번 거래 판매를 중지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제2의 거래소인 FTX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1의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그 안에 데파짓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담보는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랐다는 건 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오기 전에 우리 사석에서 제 멀티패밀리 오피스의 VVIP들한테 저희가 권해드리는 네.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그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1분에 저희가 한 60번 사고 파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서 진짜 크립토의 바스켓 단위로서 운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한정판이에요. 모든 알고리즘이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1조, 100조, 1000조 되면서 똑같은 MDD와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기는 현실상 어려워요. 그게 깨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적정한 규모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을 활발하게 안 하는 이유가 저희도 마케팅만 하고 싶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웅달님과도 친하고 신사임당, 김 작가만 다 친하지만 다 친한다고 그들이 다 나한테 100억씩 맡긴다 한데 다 받아줄 수 없어요. 결국 늘 수 있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4시간 열리는 이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떤 특출난 한 개인이 자기의 영감을 갖고 아닌 자기의 많은 노하우와 기술적인 선택에 의해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성과 좋죠. 네, 저희 회사는 성과 좋습니다. 네, 성과 좋습니다. 네, 저는 뭐 듣긴 했는데 최근 환율이 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환율의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네, 스마일이죠. 웃고 있죠. 네. 그것은 뭐냐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이자 최고의 안전한 자산이자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자산 중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속성이 매우 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 전 세계가 무너지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 위기가 이 파도가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랑고시를 할 수 있어 라는 게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그것에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 달러가 각광받은 겁니다. 지난 각종 글로벌 위기 때마다 다 달러만 찾는 것이고요. 네. 신흥국들 특히 한국의 IMF도 이러한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위기가 받는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 보시면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뭐 환율의 이론 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에 대한 이론인 거죠. 금리차, 물가차, 뭐 성장률 차이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더구나 오른다는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올림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야. 아니면 생각보다 계속해서 빠르게 올리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럴 때 또 달러가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금리를 잡아먹기 위한 단기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일 때 달러가 강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달러는 약합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기대감을 시장에 컨센서스보다 높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위기가 오든지 이때는 달러가 강하고요. 네. 아닐 때는 달러가 전부 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대부분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예요. 미국도 좋지만 중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다 좋을 때는 이제는 다변화 차원에서 달러 이외의 돈들이 가는 성향이 크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달러가 약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이 위험 선호 때문에 또한 연준이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는 것이 1월 달에 하이라이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달러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 강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1월 달 미국의 CPI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미국 연준의 위원들, 이사들의 발언을 보니까 마치 물가 떨어지는데 별로 안 떨어지지 금리 계속 올려야 돼. 아니면 금리 생각보다 적당한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래 갈걸? 과거 7, 80년대에 다 그랬어. 너네 이번에 금리 빠르게 내려온다고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다시 달러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달러는 이 스마일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턴키 쳐서 밖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달러 인덱스라는 걸 구성하는 통화들의 비중이 있어요. 네. 달러는 항상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면 유로화가 약하고 유로화가 강하면 달러가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를 결정하는 약 한 70에서 80% 정도가 유럽 경제예요. 유럽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유럽 경제가 괜찮으냐. 그래서 유럽의 경제를 환율 측면에서도 특히 보는 이유는 유럽이 좋으면 유로화가 강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달러가 약했던 이면에는 유로화가 강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강했냐라고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 망한다.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네. 근데 어느 날 딱 까고 봤더니 유럽이 생각보다 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견뎠더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아까 제가 표에 보여드렸던 네. 것처럼 유럽은 대부분 에너지 가격이 높아갖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ECB도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지 아니면 올리지 말지 경기도 살아나지. 더구나 유럽은 그동안 북적북적했던 유럽의 관광객들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로 1년 동안 유럽을 방문 안 하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세상 사람들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3개월 빨리 포문을 여니까 유럽이 좋아지겠네. 네. 이런 기대감이 다 1월달, 2월달 지금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약했고 네. 유로화가 강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1월달 CPI를 전후로 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포인트는 빠르게 바뀐다는 거. 두 번째는 큰 그림에서는 달러 스마일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증시는 또 네. 출렁 한번 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스팟으로 볼 거냐 플로우로 볼 거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향후 흐름으로 볼 거냐. 달러는 외국인 수급하고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그럼 결국 달러로 환전하고 그럼 거기서 돈을 벌면 달러인데 그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가 생각보다 비싸지면 달러로 갖고 있던 게 손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 원화에 투자하는 건데 결국 이 원화가 가치가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강해질 것 같냐 약해질 것 같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을 많이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흐름에서 보면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강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해져? 그럼 원화를 사야겠다라고 들어오죠. 그런데 팔 때는 거꾸로 원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언제 나갈 거냐 아니면 들어오는 외국인의 강도가 커질 거냐 약해질 거냐 좀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원화가 강하면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더 강해질 거냐 더 약해질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 가치가 네. 계속 오른다는 거는 네.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니까 거죠. 네. 돈이 그래도 좀 네. 만약에 좀 간단하게 그냥 그 플로우상으로 좀 얘기하면 네. 네. 좋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은 그런데요. 이론적으로. 근데 또 이제 한국은 경제 특성상 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세치스 페리부스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가 어떠한 것을 감안할 때 세치스 페리부스 어떤 것은 다 고정이라고 보고 네. 요거만 바뀌었을 때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 경제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상수가 어떤 게 변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화가 약하면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영향을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하면 수출이 좀 잘 돼요. 한국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수출이 잘 되면 한국 기업이 저 기업 돈 잘 버네? 네. 또 그럼 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크냐를 정량적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아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경기 침체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 미국의 네. 경기 침체를 두고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은 경기 침체 또 되게 고용이 너무 좋고 막 이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 또 막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침체면 침체고 아니면 아닌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순환적 경기 침체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선행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는 게 많아요. 10년물하고 2년물의 장단기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 10년물과 6개월물이 다 확대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장기 금리 매출과 단기 금리 비용이 역전된다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역마진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오래가면 전부 줄도산이죠.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 침체예요.
또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이제 국면을 판별을 하는데 또 해프닝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저는 뭐 저희 경제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해 1월달에 개편됐어요. 국가수를 G20로 플러스 스페인으로 좀 줄였고요. 원래 30개국 넘었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쫙 뺐고요. 그래서 이런 개편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하고 사이클이 좀 달라지는 거죠. 또 그러네요.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시점이 달라지고 기준점이 달라지는 게 참 곤욕스럽고 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미국의 1월달 CPI도 계절 조정으로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혼선이 있는 건데 결론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저는 선행 지표들은 침체를 다 가리키고 있다. 네. 하지만 실제 그것을 나타나는 다른 것들이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 거. 유일하게 고용지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침체가 왜 나왔냐.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 실업이 높으니까 그것을 침체로 정의하면서 지금처럼 침체로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MBA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GDP 그로스 GDI뿐만 아니고 5개의 월간 지표를 보면서 경제 침체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가면 결국 고용시장을 보고 침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업률이 3.4%로 유례없는 완전 고용 실업을 감안하는데 이게 어떻게 침체냐. 네. 그럼 거꾸로 그럼 선행 지표들은 도대체 뭐냐. 침체를 가리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고용 지표는 왜곡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입니다. 높네요. 2.9%. 아니 침체 온다는데 플러스 2.9%가 말이 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세부 지표들을 브레이크다운 쪼개봤어요. 소비, 투자, 순수출로 네. 쪼개봤습니다. 소비도 민간 소비냐, 재화냐, 서비스냐, 또 정부가 하는 거냐. 투자도 재고 투자냐, 장비 투자냐, R&D 같은 지적재산권 투자냐, 아니면 건설, 주거용 투자냐, 수출이냐, 수입이냐. 보시면 재고가 1.5%포인트예요. 2.9% 중에 네. 절반이 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재고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여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죠. 하나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전망이 너무 좋아. 그래서 생산을 계속해서 쟁여놓는 거야. 그렇구나.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뭘까? 그런데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어땠죠? 경기 침체다. 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요. 기업들이 전부 다 조절했을 거란 말이죠. 네. 안 팔렸다. 저는 안 팔렸다고 보고 네. 또 올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을 뉴스플로우에 많이 봤었죠. 산타랠리가 아니고 뭐 사탄랠리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재고를 감안하고 보면 실제 1% 초반이다. 성장 안 좋다라고 네. 보는 거고 더구나 또 수입입니다.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준 거는 GDP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이 수입이 준 것도요. 미국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미국은 수입이 준 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은 지금은 리쇼링이다 아니면 다시 한번 르네상스 제조업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북적 생산 가운데 비중을 넓히려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서 전부 다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죠. 수입이 준다는 건 뭐냐면 소비가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에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수입도 줄고 재고는 높았다.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이상 신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제외하고 나면 실제 미국은 0%의 성장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경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작금의 고용시장은 좋죠. 근데 고용은 후행지표라는 거. 저도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 자릅니까? 맞고 정말 어렵고 해서 감원하고 비용 줄이고 감축하고 안 돼서 야, 정말 미안하다 나가줘야겠다. 결국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거는 경제적으로 봐더라도 어떤 유능한 사람을 내치면 그에 얼맞는 사람을 뽑는데 또 비용도 상당해요.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점차 고용지표도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네. 흐름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작금의 이런 기대감들, 네. 금리 인하 기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위험 선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1월 달에 타에서 올린 건 맞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거는 이제 평균의 어떻게 보면 왜곡인데
어떤 기업은 제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기업들은 이거를 뚫고 이겨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종목 선택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 능력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가 저는 스타트업부터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AI로 알고리즘을 짜서 인간을 배제한 기계적으로 물론 그게 만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투이션이나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 하지만 너무 또 휴먼 오리엔트되어 있는 투자도 힘들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금의 실물 경제랑 이런 금융시장이랑 따로 놀 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그 따로 놓은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고. 네, 뭐 해석은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에 나오는 그렇구나.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고지고대로 볼 게 아니고 세세하게 따보고 또한 그때의 인과관계를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풀이해서 해석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약간 왜곡된 그런 통계 네, 지표로 조용히, 인해서 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면 네. 피보팅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으면서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중앙은행은 없다. 네. 그러면은 아까 중금리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피보팅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막 네.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경기 침체의 정도와 세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아마 제로금리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 폭이 정말 크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는 회의를 비밀스럽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열면서 100bp 이상으로 낮춘 적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정해진 대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상 제가 올해 들어가서 콜이 예상치 않은 빠른 중앙은행의 변화를 경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불거지는 자산 가격들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조심하자라는 것을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진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낙관하면 안 되고 비관해도 안 되고 그렇죠. 나오는 지표들을 더 면밀하게 한번 봐야겠네요. 네. 기준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유연성 있는 게 꽤 중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물 경제 기대감을 넘어선 실물 경제의 흐름, 물론 실물 경제를 바라봐서 거시 경제가 그렇게 늦은데 그 늦은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100만 걸음입니다. 1000걸음이었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토끼와 거북이죠. 네, 근데 100만 걸음이다라고 하면 경제지표, 실물 경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셨던 저희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저는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는 입장이에요. 웅달 책방이 워낙 유명해져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만 사실 매월 저는 전망을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의 업데이트를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의 큰 뷰가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주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얼개를 얘기해 주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수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3월달 양회를 전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할 거다라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있었는데 3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유럽의 경제 전망의 뷰가 바뀌고 있고 실제 IMF가 수정 경제 전망 1월 달에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 이야기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이에요. 따라서 중국의 현재 리오프닝을 면밀히 봐야 된다. 이코노미스트니까 좀 시계를 걸고 제가 또 언제 웅달 출판에서 저를 초대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일러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아직 긍정적인 것도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넌 또 초치냐.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중국은 리오프닝이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중국 경제가 성장했는데 대부분 소비가 성장을 못했어요. 소비가 드라이브 모멘텀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역으로 이동하니까 소비를 많이 쓸 거죠. 근데 그 소비를 쓴다 보면 더 서비스 수지의 여행 수지,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가서 유럽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신규 가계 저축이 17조 위안이나 증가했어요. 저축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저축이 늘으면 미국도 그랬어요. 코로나 직후에 저축이 엄청 늘었다가 네. 그 저축이 빠르게 소그라들면서 소비로 다 이연됐죠. 아. 똑같이 중국도 음. 다는 아니겠지만 저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더 이 저축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의 저축과 도시에 있는 저축을 보면 농촌은 저축을 못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시 사람들이 저축을 했어요. 그럼 도시 사람들은 왜 저축했냐? 도시 사람들은 돈 있으면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중국이 현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갈 돈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퀘스천은 의구심은 자 그럼 이 돈이 부동산 쓸 거로 계속해서 대기할 거지 애들이 소비하겠느냐? 그 챌린지가 있는 거죠. 한다라고 보면 소비 중심으로 크게 나올 거다. 아니면 안 한다고 보면 저러다 말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분해해보고 따져보니 신규 저축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소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없던 거니까 크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베타이, 즉 탄력성이 클지 안 클지는 도시 사람들의 저축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은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데 무너져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적당이라는 말씀드렸죠. 기대가 컸으면 실망도 클 겁니다. 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럼 부정적인 건 뭐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공장을 돌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공장 생산 가동하고 연료를 많이 쓰고 원자재 쓰고 하면 주변에 또 원자재 가격이 북석북석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결국 에너지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원이고요. 시차를 갖고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한번 이런 천연가스 아니면 유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산 배분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원자재 수출국. 가져가라. 네. 그냥 좋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리오프닝하니까. 네. 거기에 또 기생하면 또 멕시코 요즘에 좋거든요. 미국도 좋고 원자재 왔다 갔다. 어쨌든 오늘 중국 얘기니까 일부분 말씀드리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가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또 이제 악순환이죠. 그리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런 다음에 무너지고 이러한 어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시차를 갖고 나타날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그런데 탈세계화 아니냐 분절화 아니냐 옛날만큼 그렇게 못한다. 옛날만큼 못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경계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야,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게 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리오프닝 하면 리오프닝주 봐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런 뭔가 이렇게 시장, 거대 시장 이런 게 뭐 열리면서 그 관광객들 말하면서 되게 좋은 흐름을 얘기하는데 와,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뷰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데이터를 쪼개면서 뽀개면서 그 안에 시사점을 드리는 거니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좀 이른 콜이거든요. 아마 되게 이른 콜일 거예요. 하지만 미리 웅다 제빵의 구독자분들은 좋은 거와 불안한 것을 다 알고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재정승수라는 게 있어요. 재정승수,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풀면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 탄력성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돈을 1을 풀면 0.9, 그러니까 100을 풀면 9, 90 정도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100을 풀면 90 정도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기대감이 뭡니까? 중국이 돈 쓴다는 거예요. 양날의 전으로. 돈을 쓰는데 그리고 뉴스에 나오죠. 돈을 엄청 쓴데 뭐 몇백만 위안이야. 그런데 그렇게 써도 작년하고 똑같이 써도 효과가 반감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어에 현혹되면 안 돼요. 중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 물론 중국의 지방정부가 돈도 없을 뿐더러 쥐어짜고 많이 쓴다 하더라도 따져봐야 된다. 제가 보니까 중국의 재정 수수가 약 24% 정도 하락했어요. 꼭 1대1은 아니지만 돈을 이전보다 30% 재정 수치를 더 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그 뷰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렇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코노님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네.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님의 아시는 것처럼 인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면 항상 이제 감상드리고 네. 왜냐하면 네. 각 채널마다 제가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나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제가 다 이제 굵직굵직한 유튜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주인장의 성향에 대부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차분하잖아요. 그만큼 올해 경제를 볼 때, 올해 투자를 볼 때 정말로 유연성이 되게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연준조차도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나오는 인내심을 갖고 경제 지표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라보자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투자는 자기의 철학 갖고 하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인이니까 네. 결국 투자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정도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저는 매크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제가 하는 리스크 포인트 또한 긍정적 포인트를 전해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늘상 이거 하나만 좀 명심 아니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은요 최고의 스승이에요. 네, 도전하고 경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시청자님들께서 네. 색다른 뷰, 다른 네.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은 카페 빈센트 네. 유튜브 채널과 함께 카카오톡 커뮤니티 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네. 그거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또 들어가셔서 빈센트님의 그런 인사이트들을 자주자주 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라이즈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